관련해서 그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아시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개가 다르다는 거는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나가 있고 이제 뭐 여기에 외부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수업이나 뭐 이렇게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냥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곱씹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작업이 없으면은 오늘 듣는 거나 뭐 어떤 강의든 간에 다 뭐 앞으로 2박 3일 동안 하실 거니까 요 작업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외부 세계에서 이제 두 가지를 또 나눠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현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죠. 타인이 있는데 현상을 보고 타인이 해석한 걸 내가 다시 듣는 이런 게 이제 학 수업이 될 수 있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거 이제 경험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교류가 되면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의 화두라 그럴까요? 같이 생각해 볼 거리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1시간 동안에 하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긴 한데 세 가지죠. 일단은 여기다가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우리가 개발이라고 했습니까? 발전이라고 했습니까? 개발이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잠깐만요. 이쪽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괜찮으세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우리 지금 계속 2박 3일 동안 고민하실 주제시잖아요. 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자기 안에서 돌리는 내용 하셔야 될 게 이게 뭐지? 뭘 의미하지? 다 여기 뭐 현장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이제 저보고 경영학과 교수니까 이거 중심으로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아까 특이하게 경영학과 교수가 이런 것까지 감히 건드리고 있는 허접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연결돼야 되죠.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첫 번째 각각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개발과 인권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개발과 기업은 어떻게 연결되지? 인권과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되는 질문인데 만약에 제가 이것만 답을 드리면은 상당히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경영학자나 아니면 최근에 말하는 CSR의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1시간도 안 남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보다는 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우리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일로 가서 말씀드릴 게 제 본론이지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과 발전도 다르다고 우리 하죠. 예, 그로우스와 또 성장이란 개념도 있고 디벨로프먼트도 있어요. 그죠? 요거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개발은 성장이다. 그거 앞에 또 경제가 붙어서 나라 경제 커지면 잘 되는 거다. 그게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이거 많이 벌어주는 게 이 역할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그 위에는 사람이란 것이 존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나오는 이런 물질적인 양적 팽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의 개념 속에서 또 나오는 게 이제 분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분배의 문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기업이 기여하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의 지금 근본을 우리가 TBL이라는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서두를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 개의 기본이 있다고 그러죠. 환경, 사회,
환경 경제 사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앵무새처럼 그냥 이런 게 있다고들 얘기하고 지나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처음에 이 세 개의 기본을 얘기할 때는요, 환경 경제 사회가 한 틀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엄청나게 많은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성장보다는 뛰어넘는 개념이죠. 왜 그렇죠? 분배로 갈 수도 있는 세대 간 형평성도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뭘 세대 내 형평성이 있는 게 분배 문제고, 거기에 세대 간 형평성까지 집어넣는 게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2세, 3세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현 세대의 문제만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우리가 그냥 단지 세 개로 놓고 보는데 아주 그렇게 할 경우 오류를 범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는요, 세 개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분야입니다.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됐냐면요, 환경이라는 것이 제대로, 제일 밑에가 환경이거든요. 좋은 대기 질, 좋은 천연 자원이 없이는 뭘 못하냐 하면 경제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경제활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에 뭐라고 우리가 하든 간에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라는 속에서 나온 것이 환경, 경제, 사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세워갖고 그냥 다 쪼개버리고서 환경, 경제, 사회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조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회 정의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발 문제를 봐줘야지, 개발이 뭔지 모르지만 성장, 거기에서 기업의 역할로 이윤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고 고용 창출하면 끝, 고용 창출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기업의 사회 책임 얘기하면 먼저 얘기합니까? 인권 얘기도 하지만 기업의 사회 책임이란 게 이윤 많이 내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람 많이 채용하고 월급 잘 주고 남는 거 세금 내고 또 주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의 역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양적 성장 속에 나오는 개발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보다 떠오르는 속에서 그럴듯한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든지 이해가 좀 덜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 발전이나 이 환경, 경제, 사회라는 개념 속에서 봐야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그 발전의 모습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먼 디벨롭먼트가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환경적인 게 빠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틀은 다 인간 중심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권을 얘기하시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의 대빵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인권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그거거든요. TBL이라고 해놓고 환경 제일 밑에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거의 도구입니다. 경제활동 잘하기 위해서 환경은 있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가는 우리가 인권 모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 아직까지 다루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동물권과 무생물권까지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 속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발과 인권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TBL이라는 개념과 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개발과 기업도 이 양적 성장을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이윤 많이 내고 등등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기업과 인권의 문제를 그러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업과 개발의 쪽을 양적이고 이윤 추구의 활동 속에서 기업이 해야 될 일, 그 중에서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막 흔들어 놓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발이 양적인 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개발의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죠. 개개인의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각자한테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에서 기업의 사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의 대가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뭐라고 다 교과서에서 정의했냐면 기업은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학생은 학점을 위해서 삽니까? 학점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이게 오고 난 다음에 오는 반대급부를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자기의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에만 사회에서 보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죠. 기본 욕구를 기업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소비자의 기본 욕구를 자기가 파악을 해나가지 않고 만들어 나가죠. 그렇죠. 그 부분이 기업 사회 책임 또는 인권과 멀리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자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연결 잘하고, 아픔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한 100만 원대에 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규범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은 규범이랑 상관없이 돈을 따라가고 돈이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일 큰 제약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거면 된다고,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법적 테두리만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앞서서 얘기한 그 소개를 하셨다고 하는 글로벌 컴팩트, 그 다음에 존 러기의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꾸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쪽으로 너무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보다는 도구, 그 다음에 테크닉,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의 개념을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2박 3일이든 아니면 평생을 두고 그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 근본적인 이런 질문 속에서 그 개념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러기의 세 가지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due diligence와 complicity와 sphere of influence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전제에 두고서 조금 더 개념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due diligence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서 쓰는 것이 상당히, 혹시 이거를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실사라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용어의 태생이 상당히 이 외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 개념이거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증권업계에서 투자를 할 때요. 이 주식이 좋답니다 하고 권해줬는데 그 주식이 망했어. 그러면은 그거 권고받은 사람은 화가 나서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잘못해줘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권고해준 사람이 요걸 다 했으면은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상당히 소극적인 개념인데 이게 지금 인권으로 들어오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죠. 두 번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금융, 대출도 똑같습니다. 대출할 때도 듀 딜리전스가 있어요. 회사에 대출해 줄 때 이 회사가 돈 안 띄일 만큼 됐는가를 잘 보고서 해줬는데 띄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이 대출 담당 직원이 듀 딜리전스를 다 했으면은 회사로부터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기업 경영계를 가면 이제 M&A나 이런 데서도 회사 살 때 이걸 쓰면서 실사라는 개념으로 오는데 자세히 보자는 개념이죠. 자세히 보자. 있는 대로 정말 꼼꼼하게 보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거기는 뭐 세밀 검토 또는 무슨 상세 검토 이런 적정 검토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거는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책임을 찾기 위한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듀 딜리전스라는 개념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어를 자꾸 개발해내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듀 딜리전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영향이든 뭔가의 문제를 파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유엔에서나 글로벌 컴팩트에서 요즘에 그 인권에 관해서 영향평가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7가지 단계를 이렇게 2가지로 대분해 놓고서 다 4개, 3개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있으면 뭐 이렇게 화려한 용어 없이도 다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데 접근 방식의 문제죠. 그죠? 대출을 하는 직원, 대출 의사 결정하는 직원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과 대출해주는 그 자기의 역할, 아까 뭐 기본 욕구로 했었습니다만 자기가 금융자산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회사와 그 다음에 대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정말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자기 동료나 자기 회사의 모습, 조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에 적극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것이 듀 딜리전스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뭐든 간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개념인데 콤플리시티는 뭐 또 역시 공모라는 개념으로들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바꿔서 연루라고 개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듯한 우리 말로는 느낌이 들죠. 같이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암묵적 공모더라도. 근데 연루라는 개념이 되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3가지 개념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연루에는 가장 그 공모에 가까운 직접 연루가 있죠. 직접 연루는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가담해서 하는 그 공범의 경우도 있고 방조의 경우도 있고 뭐 교사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다 직접 연루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났으면 공모의 개념이었겠지만 2가지를 더 UN 글로벌 컴팩트와 가 가지고 간 개념이 있습니다. 2개가 뭐냐 하면은 이득 또는 이익 연루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개념으로는 침묵 연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 연루라는 것은 인권 침해든 아니면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컴플리시티를 아까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굳이 인권 영역에서만 써야 되는가? 물론 인권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나 이슈들이 대다수입니다. 환경 문제도 인권 아까 그 밑에 여기서 터지면 위로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고 사회 문제로 다 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것으로부터 이득을 받고 있으면 이익 연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거에서 이득을 얻고 있으면 이익 연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침묵 연루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당국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득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좀 희미한 개입의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당히 큰 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특히 기업과 관련돼서는 이 결론은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죠. 왜? 내가 납품받는 업체가 인권 침해를 통해서 적정한 임금이나 아니면 근로조건을 갖추지 않고서 생산한 것을 내가 싼 값에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원을, 금융자원을 주는 거잖아요. 잘한다. 니네 괜찮으니까 내가 사주겠다 하고 하는 것으로 가치사슬과 연결이 충분히 되는 개념입니다. 가치사슬과 sphere of influence, 이 영향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는 좀 이따 한번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연루의 경우는 더욱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권 위험이 상당히 큰 국가나 이런 쪽에 가서 영업활동하는 것 자체, 가치사슬과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향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이고 제가 존 러기 보고서가 2008년에 그 유엔에서 나오고 2009년에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08년 보고서에는 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가 마지막에 2009년 보고서에 영향권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왜 그게 빠지게 됐냐 하면요. 영향권이라는 개념을 쓸 때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 혼란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플루언스란 말을 썼는데 러기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는 임팩트라고 해석이 될 경우가 있고 하나는 레버리지라고 해석이 될 경우가 있다. 자료에 조금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이 영향을 주는 그 범위입니다. 영향을 주는 범위가 그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이잖아요.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회사로 인해서 직접 연루에 해당할 수 있겠죠. 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들이 그런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두 개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사람들이 이 영향권 개념으로 해서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개념으로 가면은 당연히 맞고요. 이거는 사회 책임의 일반적인 형태고 이거는 굳이 sphere of influence란 말을 안 써도 왜 이거는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 써도 그냥 우리가 영향평가라는 개념으로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듀 딜리전스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인권, 아니 다른 나와 관계를 있거나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직 또는 다른 단체 아니면 사람 개인들이 인권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영향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거는 사실이지만 꼭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쓰는 거는 옳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빼버렸습니다. 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빼버려야 된다.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논의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그 3대 개념, 그 다음 처음에 했던 개발과 인권과 기업의 그 세 가지 개념으로 막 급하게 달려오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20분 정도 남았네요. 예, 그 정도 시간을 서로 질문을 받거나 하면서 여러 분야 중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습 안 해오신 분들 너무 힘들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질문하기 전에 이제 이분들이 아마 예습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이 어떤 인권 책임이 있고 인권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아마 그걸 좀 안다고 전제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 조금 더 그 맥락을 두 번째 거 지금 드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권의 책임의 범주 또는 인권을 빼더라도 환경 책임이든 사회 책임이든 그 책임의 범주를 따지는 문제를요. 그것도 역시 상당히 기술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하게 되는데 네가 책임져 했을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의미가 들어가요. 역시 이것처럼요. 처음에는 네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있는 현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앞에 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기업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러고 가서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책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의 책임의 얘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업 시민정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 좀 더 나은 사회나 아니면 그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의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뭐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이든 존 록의 보고서로 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이름이 없더라도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아까 학습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조직이 있으면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씹어서 그것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조직의 철학으로 만들어서 회사의 철학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오면 그냥 받아쳐요. 대응이에요. 대응. 아닌데 처음엔 무조건 부정, 그 다음에 상대방 힘 빼기, 그 다음 무시, 그 다음에 뭐 수동적 수긍, 나중에 뭐 적극적 수긍인 양 표현하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의 범위를 선정한다는 것이나 그런 것을 너무 앞에서 이렇게 딱 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콘서트를 좀 하자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게 기업이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상세한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따르면 그러면 그 기업이 그럼 내가 상세하게 주의를 한다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아까 지었습니다만 나와 외부 세계를 놨을 때 중간에다 기업을 놓고서 경영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경영에서 전략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거였거든요. 워낙 취지는. 그러니까 조직이 왜 존재하니? 너 왜 있니? 하는 거가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여러분 조직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장식용으로 걸어놓고 있는 조직이 많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백날 가도 습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략 경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뭐로 갑니까?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접근을 하면 듀 딜리전스 100년 가도 안 바뀌어요. 항상 듀 딜리전스 있지만 상황은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왜? 치고 도망가기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전략 경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경쟁이 도대체 뭔데? 뭐 때문에 경쟁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의 근본적인 의미나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내가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전제 속에서 있는 건 상당히 큰 뭐랄까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듀 딜리전스에서 상세하게 검토한다는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이게 과정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규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여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그 들어오는 것이 끝인 거예요. 끝이고 거기서부터 그걸 처리하는 문제만 남는 게 인권 경영의 한 파트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아까 같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돌려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회사의 활동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듀 딜리전스의 그 기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군데에서 나오는 정보 수집해서 그 중에서 우리한테 입맛에 맞고 조금 도움되는 건 먼저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의 차이 속에서 듀 딜리전스를 이름이 뭐가 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서 환경경영이라는 인권경영은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또 환경경영을 표방했던 많은 기업들과 이제 일을 좀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지금 세 개의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어떤 지금 우리에게 기업이든 그리고 기업을 추동해야 하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건 어떤 멋진 단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사회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그 기업이 될 거냐, 지금 얘기하신 기업 시민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그게 어떤 그린와시로 되면서 환경 경영이 결국은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의 하나로서 환경 경영을 채택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모든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모든 가치들이 어떤 이윤의 도구가 되는 사회에서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러면 접근해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들을 계속 가지고 싸워야 될 건지 그런 거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답은 그냥 제 강의 속에서나 말씀드리는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뭔가 터트리는 식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할 때도 그 이슈의 근본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건드려줘야지 지역적으로 여기서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철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싸움으로 계속 가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 근본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그런 것을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영학과 교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경영학과 교수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오늘 좀 해괴한 일이지만 수업이 이렇습니다. 저는 경영학 수업이 다르질 않아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왜 있는데 그게 옛날엔 물론 세금 거두려고 있었겠죠. 그죠? 고리대를 하든 뭐라든 임금한테 세금 많이 내면 그걸 장땡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기업의 내부에서도 기업을 보는 그 기업인의 입장을 너희들은 돈만 알고 너희는 언제까지나 사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거로 규정이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사회 책임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그 본질이 없이 잘못된 생각이고요. 기업인들 중에서도 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치열하게 지내고 나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게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파트너십인데 그 파트너십도 요즘에 상당히 호도가 많이 돼 있죠. 너는 돈 내고 나는 일하고. 그죠? 돈만 내면 너는 내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돈 벌 것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개발, 우리 3개 개념 갖고서 우리 얘기한다고 그랬지만 그 개념이 화두가 되는 것이 여기서 정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촉발이 돼서 계속해서 대화가 일어나야 되죠. 사회에서도 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3섹터와 2섹터,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떤 그 약간은 좀 이벤트성인 것이 서로 있는 거예요, 사실. 예. 혹시 다른 더 질문 있으시면. 예. 영양권에 대한 문제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보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청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랬는지. 예, 그거는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약간의 이제 너무 짧게 설명을 드려서 저번에 제가 이제 다른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존 러기의 말은 뭐냐면 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영향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장난을 해서 그 모임에서 그랬어요. 러기 말이 맞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뭘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존 러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뒤집었죠. 할 수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맞죠? 그죠? 말장난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으로만 봐서 지금 몰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뭐 러기가 그 뭐 기업을 더 좋게 이렇게 뭐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요. 영향권이라는 것도 잘못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권 교육을 시킬 때 인권은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인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인권 존중이라고 얘기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 잘라버리면 되지 뭐. 그죠? 치면 자르면 되는 거잖아.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지금 영향권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뭐냐? 일단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영향이 오니까 우리의 명성에 영향이 오니까 일단 우리가 감사할 거야. 가서 다른 사람의 그 기업에 가서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장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납품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돈으로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식의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덕적인 그 단계에서 보면은 1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탕 주거나 매맞게 하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캐럿과 스틱의 얘기잖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잘못하면은 뭐 이거를 또 하면 뭐 공정거래에 걸리니 어쩌니 이런 그런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가져오는 그 영향이라는 것이 팔비틀어서 착한 척하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프니까 착하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이냐. 똑같이 치고받고의 싸움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조직과의 관계 속도 그렇게 되지 않고 감사와 세 가지입니다.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는 아까 가치사슬 얘기 잠깐 할 기업이 가치사슬 속에서 접근 방식은 세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가진단하라고 그래요. 이제 납품하면 뭐 씁니다. 인권 침해를 합니까? 뭐 정책이 있습니까? 막 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의 소극적인 의미죠. 우리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도 한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게 아니고 자가진단하고 그 다음에 오디트를 합니다. 감사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교정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끊어버리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세 가지 단계가 현재 정립되어 있는 단계지만 그 세 개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없는 거죠. 그죠? 시키는 대로 해 임마. 네가 안 하면 내가 피해보잖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가치사슬 접근 방식은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그다지 전체적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의 끝나갈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첫 번째 노래는 오늘 그 소개를 안 드리고 두 번째 노래, 마지막 정리하는 노래가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아시죠? Yeah, you may say 뭐죠?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Yeah. Someday you will join us 했는데 그게 제 한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제 삶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공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을 통해서 푼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머리 기차게 좋은 사람이 아까 여기 기본 요건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만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로 돈을 벌고 그 사람은 돈 벌고 사회는 좋아진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잖아요. 시장주의에. 그 시장주의를 받기 첫 번째 대안,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를 발명해서 그 사람은 떼돈 벌고 사회는 좋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시장주의에서 조금 나와서 사람들한테 권리를 명확히 알려주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해서 세계가 좋아진다. 로날 코즈의 이론입니다. 그거 이제 시장주의, 그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뭡니까? 다 안 되니까 감시자가 나타나서 큰형님이 해야 된다. 국가든 아니면 그게 뭐 조종자든 누군가 해야 된다. 가능하죠? 저는 네 번째 이론을 믿는 거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자.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립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두 가지로 했을 때 나오는 뭐 두 개의 실패가 다 있으니까 보완으로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아까 말한 개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기를 같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같이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평생 동안 그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지구촌 리모테치 시민네트워크라는 빈곤 관련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인데 사실 아직까지 기업의 역할이 개발이나 인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낯선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들었는데 이를테면 글로벌 컴팩트도 있고 요즘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일이 분산한 파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랑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 이미지도 증진하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 자기네들 제조 공장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인권 침해의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현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 혹은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하는 유럽이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라고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기업 또 다국적 기업으로 뭐 나누더라도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크게 뭐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한국 기업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 대부분의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그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돕는 사람이 아까 같이 이거 하면 돈 더 벌리고 이거 하면 명성이 쌓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에 가서 누구 돕고 나서 야 나 잘했어 뭐 그러고서 오늘 사진 잘 나왔니? 뭐 이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으로 계속해서 돕는 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서로 간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이율배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아까 같이 돌리는 습의 방식이 없으면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두 개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조직은 훨씬 더 많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기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건 통합이잖아요, 인티그레이션. 그것이 된 것이 인티그리티고 그것이 똑바로 사람으로 치면 인간으로서는 똑바로 정신 박힌 사람이죠.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면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걸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안별로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는 공헌하고 저쪽 가서는 침해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그 조율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촉진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죠. 근데 조직의 가치는 역시 아까 미션처럼 써 있지만 그거는 어느 구성원에게도 내재화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재화시킬까요? 그걸 역시 똑같이 저는 이제 오토노미라는 자율성을 믿는 거죠. 거기서 그냥 맨날 불러갖고 이런 교수 불러갖고서 2시간 동안 뭐 오늘은 정직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부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래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닫혀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 질문이 아니라 예. 질문을 드린 게
마치 이제 교수님께서는 꿈이고 원하는 희망이고 기대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꿈꾸기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역시 교수님도 그게 꿈을 꾸시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자발성을 위해서 다각도에서 자극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자발성을 위해서 교수님처럼 미래 기업인들 학생들에게 이런 기업의 꼭 그 이윤 추구만이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요하시는 것처럼 시민사회든 어디 사회든 각 역할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인가라고 제안을 할 수 있었으면 근데 저희도 사실 이런 것만 너무 인상적이어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념적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계신 40분이나 50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저는 그걸 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서 만약에 경영학 수업을 할 때도 MBA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이 뭐 이거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길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갖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있으면서 자기가 평상시 했던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똑같이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가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창과 방패처럼 간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사회관계가 항상 그렇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 참 불편한 사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같이 가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에 오늘 이 순간은 상당히 1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내가 5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분 이상이 이제 앞으로의 그 지금 활동의 영역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눴던 생각이 조금의 어떤 그 영역으로서 이렇게 넓어지고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식의 오늘의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